지금 전 세계 투자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죽음의 소금 사막을 한국이 3천억에 샀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당시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웃었죠. 한국은 또 무모한 도박을 하는군.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6년 뒤 그 땅이 35조 원으로 폭발했다는 겁니다. 수익률 100배. 전문가들이 실패라 단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은 조용히 미래를 잃고 세상이 못 본 리튬 1350만 톤을 찾아낸 겁니다. 그때 사건을 지켜보던 외국인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한국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자원 전쟁에서 미래를 먼저 읽어낸 신의 한 수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오 밀러입니다. 런던 금융가에서 15년간 국제자원 분석을 담당해온 전문가죠. 2018년 10월 제 책상 위에는 127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포스코홀딩스, 호주 갤럭시 리소시스 지분 매입 완료.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첫 장을 넘겼는데 그 순간 제 입에서 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3천억 원이었어요. 포스코가 호주의 소금 호수에 지불한 금액이 말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추적해온 그 죽음의 염호를 호주 회사들조차 포기한 그 땅을 한국 철강 회사가 덜컥 사버린 거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확인했죠. 맞습니다. 30억 달러가 아니라 30억 원도 아닌 정확히 3천억 원이었어요. 유럽 투자기관 벵가디스 리서치의 선임 분석가로서 저는 그동안 수많은 무모한 투자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차원이 달랐어요. 아르헨티나 살라르데 오메불의 염호는 해발 4,000m에 위치한 독성 염수지대였거든요. 산소 농도는 평지의 60% 수준이고 염분 농도는 바닷물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리튬을 추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욱 황당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2018년 당시 리튬 가격은 연초 대비 40% 이상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느렸고 테슬라는 생산 차질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는 정말 이상한 타이밍에 움직였어요. 마치 모든 시장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의문만 커져갔어요. 포스코는 철강 회사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철강 기업이지만 자원 개발은 그들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특히 리튬 같은 희토류 광물은 더욱 그랬습니다. 채굴 기술도 없고 정제 노하우도 부족한 상황에서 왜 이런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호주 갤럭시 리소시스의 내부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은 2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려 했어요. 염호 개발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만 50억 달러가 넘었고 회수 기간은 최소 15년으로 예상됐거든요. 호주의 대형 광산 회사들도 하나둘 손을 뗐습니다. 리오틴토, BHP 빌리턴 같은 거대 기업들도 이 프로젝트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남미 광물 섹터 분석에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는 늘 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부족, 기술적 난제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회사가 이런 곳에 3천억을 투자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료 분석가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독일 출신 마르쿠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포스코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이에요. 프랑스 동료 클레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무작정 덤비는 게 문제라고 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곧바로 분석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투자, 실패 확정이었어요.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기술적 난제, 경제성 부족, 시장 환경 악화 등 실패 요인들을 하나씩 나열했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번 투자는 분명히 포스코에게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급함이 만든 전형적인 실패 사례가 될 거라고 봤거든요. 제 15년 경험상 이런 무모한 투자는 반드시 실패로 끝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포스코가 단순히 철강 회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이 이미 10년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걸, 전기차 시대의 도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포스코의 이번 투자는 자원 개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해 상사에게 제출했죠. 물론 그때는 5년 후 제가 그 문장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런던의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아르헨티나 염호의 위성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말라붙은 소금 결정들이 마치 죽음의 땅처럼 보였어요. 그곳에서 포스코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찾을 수 있는 게 있기나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포스코의 결정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투자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곤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은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기업이라 해도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제 보고서가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런던 금융가는 포스코 얘기로 떠들썩해졌어요. 벵가디스 리서치의 분석이 골드만삭스와 JP모건으로 퍼져나갔고 곧이어 전 세계 투자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포스코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 기억나네요. 한국 철강회사의 무모한 도박, 아르헨티나 사막에서 길을 잃다.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포스코 3천억 원을 사막에 묻어버리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전 세계에 타전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자원투자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300여 명의 투자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자가 포스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아르헨티나 염호의 위성사진이 떴고 강당 안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발표자가 말했죠. 이것이 바로 감정적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만난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의 마르틴 슈미트가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항상 이런 식이라고 삼성도 그랬고 LG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게 한국식 경영이라는 거였어요. 저도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다음 주 제 이메일함에는 각국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까지 모두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투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저는 매체마다 같은 답변을 반복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며 전략적으로 무모하다고 말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BBC 라디오 인터뷰였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포스코가 정말 리튬을 추출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해발 4,000m의 염호에서 리튬을 상업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수익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투자기관들까지 가세한 거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자원 분석 부서에서 발간한 리포트에는 아예 포스코 케이스 스터디라는 별도 챕터가 있었어요. 실패가 예상되는 투자의 교과서적 사례로 분류한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분석 내용이 상당 부분 인용되어 있었어요.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콩의 HSBC에서 펴낸 월간 보고서에는 포스코의 착각이라는 제목의 분석글이 실렸어요. 일본 노무라 증권은 더 가혹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실패 사례를 모은 특별 리포트에서 포스코를 첫 번째로 다뤘거든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호주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실린 칼럼은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가져갔다. 멜버른의 파이낸셜 리뷰는 더 신랄했어요. 호주 기업들도 손대지 않은 프로젝트를 한국 회사가 덥석 물었다며 조롱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게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어요. 갤럭시 리소시스의 전 CEO였던 안토니오 드라 로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들도 그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싶었지만 투자자들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가 인수한다니 정말 놀랐다고 덧붙였어요. 드라 로사와의 통화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포스코 측에서 인수 협상을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데이터를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지질조사 자료는 물론이고 염수 성분 분석, 기후 조건, 인프라 구축 가능성까지 세세한 부분을 파고들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충동적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컸습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해도 물리적 한계는 극복할 수 없거든요. 해발 4,000m의 극한 환경, 독성 염수의 처리 문제, 운송 인프라의 부족 등은 단순히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럽 투자기관들의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파리의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일하는 동료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포스코의 이번 결정이 한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였습니다. 기술력과 시장 분석은 뛰어나지만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무모한 결정을 내린다는 분석이었어요. 그 즈음 제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제자원개발학회에서 포스코 사례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실패가 예상되는 해외 자원 투자의 판별법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제 전문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포스코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과거 해외 투자 이력을 살펴봤는데 의외로 성공 사례가 많았어요. 브라질 철광석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는 차원이 달랐어요. 강연 당일 5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확신에 차서 발표했습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투자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설명에 공감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포스코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제 노트북을 열고 포스코 관련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투자기관들이 한국 회사의 무모함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 대열의 선두에 서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느낌은 있었어요. 포스코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조용한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아르헨티나 광업청 웹사이트에 새로운 문서가 올라온 걸 발견했거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의 환경 영향평가 신청서였습니다. 29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비조사가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치밀한 계획서였거든요. 지질 탐사, 염수 샘플링, 파일럿 플랜트 구축, 심지어 현지 인력 채용 계획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기술 개발 로드맵이었어요. 포스코는 단순히 기존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발 4,000m 고지대와 독성 염수라는 극한 조건에 특화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만의 독창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제가 특히 주목한 건 포스코의 인력 구성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파견한 엔지니어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칠레의 리튬 전문가, 볼리비아의 염호 개발 경험자, 심지어 NASA에서 극지 연구를 했던 과학자까지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진지한 접근이었어요. 몇 주 뒤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현지에 임시 연구소를 설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살타주 정부 관계자가 현지 언론의 한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됐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24시간 교대로 염수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전 세계가 조롱하고 있는데도 포스코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 속도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1천만 달러 이상을 초기 투자에 쏟아부은 상태였어요. 정말 끝까지 갈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아르헨티나 현지 취재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라나시온 신문사 기자인 카를로스 멘데스가 직접 현장을 취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가 보내온 현장 사진들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염호 한가운데에 설치된 포스코의 임시시설은 마치 화성 탐사기지 같았습니다. 은색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분석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멘데스 기자가 전해준 바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하 20도의 새벽부터 영상 40도의 한낮까지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기존 리튬 회사들은 대부분 증발지를 만들어 자연 증발로 리튬을 농축시키는 방법을 썼거든요. 하지만 포스코는 화학적 분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염수에서 직접 리튬을 분리해내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그즈음 제게 흥미로운 연락이 왔습니다. 포스코 본사 IR팀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런던에서 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하니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조롱하던 회사에 설명회에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간담회 당일 런던시티의 한 호텔에서 포스코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전혀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어요. 발표를 맡은 김상무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스코는 말로 설득하지 않는다고 데이터로 증명한다고 했어요. 김상무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장에서 채취한 염수 샘플 분석 결과였어요. 리튬 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기존 호주 회사의 분석보다 30% 이상 높은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추출 성공률이었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로 염수에서 리튬을 분리했는데 성공률이 85%를 넘었다고 했어요. 기존 기술의 성공률이 60%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정말 혁신적인 수치였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상무와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판하는데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의 답변이 인상 깊었습니다. 10년 후면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그때 리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김상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보는 미래는 2030년이라고, 그때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의 10배로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튬 수요도 폭증할 텐데 그때 가서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이미 늦다는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포스코의 접근은 달랐어요. 단순한 투기나 감정적 판단이 아니었거든요. 나름의 논리와 기술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그들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포스코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포스코를 철강 회사로만 봤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었어요. 리튬은 그 변신의 핵심 요소였던 거죠. 그날 밤 집에서 포스코의 과거 행보를 찾아봤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소를 지을 때도 전 세계가 회의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슨 제철소냐는 반응이었대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 중 하나예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반전이 일어날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던 중에 우연한 발견이 제 세계관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포스코 간담회로부터 3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각국 광업청 웹사이트를 돌아보던 중 호주 갤럭시 리소시스의 내부 문서가 실수로 공개된 것을 발견했어요. 문서 제목은 살라르데 오메브레 프로젝트 최종 평가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공개 자료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특히 지질학적 평가 부분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심층 탐사 시 잠재 매장량이 기존 예측치를 상당히 상회할 가능성 존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근거로 삼았던 공개 보고서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매장량이 제한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곧바로 갤럭시 리소시스의 과거 보고서들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자료를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갤럭시 리소시스가 2016년과 2017년에 실시한 예비 탐사에서는 분명히 높은 리튬 농도가 확인됐었어요. 하지만 2018년 투자자들에게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는 이런 긍정적 데이터가 대폭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갤럭시 리소시스는 당시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느라 아르헨티나 염호 개발을 미루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한 거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이었던 거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분석의 근거로 삼았던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보고서의 신뢰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포스코가 제가 못 본 진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었어요. 급하게 아르헨티나 지질청의 원본 데이터를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수백 페이지의 자료들을 번역 프로그램 돌려가며 읽어봤어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포스코가 인수하기 전 아르헨티나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탐사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특히 염수의 마그네슘 대비 리튬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리튬 추출의 경제성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마그네슘이 적을수록 리튬을 분리하기 쉽거든요. 아르헨티나 정부 데이터상으로는 이 비율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포스코가 저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들이 무모한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의한 투자였던 건 아닐까요? 다음 주 화요일, 벵가디스 리서치 원래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기존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투자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동료들은 깜짝 놀라더군요. 독일 출신 마르쿠스가 반박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 아니냐고. 전 세계 투자기관들이 모두 같은 의견인데 왜 혼자 다른 소리를 하냐고 했어요. 프랑스 동료 클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회사에 너무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거 아니냐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새로 발견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기존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갤럭시 리소시스의 의도적 축소, 아르헨티나 정부의 긍정적 평가, 염수 성분비의 유리함 등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사인 제임스 윌슨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정말로 우리가 놓친 데이터가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최소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포스코가 우리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두둔하는 말을 하게 됐어요. 확실히 뭔가 계산이 틀린 건 우리가 아닐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포스코를 조롱하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변호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윌슨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정말로 포스코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무시했던 요소들이 있다고, 최소한 실패 확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자료를 분석했어요. 포스코의 기술 개발 현황, 아르헨티나 현지 상황, 리튬 시장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점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포스코가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포스코의 기술 개발 속도였어요. 다른 리튬 회사들이 몇 년 걸려서 개발한 기술을 몇 개월 만에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의 결과로 보였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포스코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섣불리 실패라고 단정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일부는 제 의견에 공감하더군요. 특히 젊은 분석가들은 새로운 관점에 열려 있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포스코 관련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기존 분석의 허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놓친 부분들, 잘못 해석한 데이터들, 편견에 의한 판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5년간의 분석가 경력에서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서구 분석가들처럼 아시아 기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의식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포스코에 대한 재평가를 하느라 머리가 복잡했던 그 시점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2019년 3월 14일 오전, 런던 시간으로 아침 8시였습니다. 평소처럼 비에로오미터버그 터미널을 켜고 아시아 시장 소식을 확인하던 중 눈을 의심할 만한 헤드라인이 떴거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매장량 1350만 톤 확인.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1350만 톤이라니 기존 예측치의 6배가 넘는 숫자였거든요. 갤럭시 리소시스가 추정했던 매장량이 200만 톤 정도였는데 갑자기 1350만 톤이라니요. 제 손이 자동으로 계산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포스코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어로 된 원문을 번역 프로그램에 돌리면서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1350만 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추정치가 아니라 18개월간의 정밀 탐사를 통해 확인된 수치라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숫자가 정확하다면 제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분석 보고서는 완전히 틀린 거였습니다. 아니, 틀린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였어요. 포스코는 실패가 확정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세기의 대박을 터뜨린 거였거든요. 보도자료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포스코가 개발한 새로운 추출 기술로 염수에서 리튬을 분리하는 성공률이 92%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업계 평균인 60%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더군다나 추출 시간도 기존 12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했다고 했습니다.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연달아 코멘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포스코 실패를 확신하며 수십 번의 인터뷰를 했던 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도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급하게 출근하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동료들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었어요. 호주 리튬 회사들의 주가도 덩달아 뛰고 있었습니다. 독일 동료 마르쿠스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 매장량이 갑자기 6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질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 규모가 너무 컸거든요. 프랑스 동료 클레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포스코가 허위 발표를 하는 거 아니냐고, 한국 기업들이 가끔 과장된 발표를 하지 않느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상장회사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허위 발표를 할 리는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윌슨 상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분석가들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윌슨이 말했어요. 벵가디스 리서치의 신뢰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포스코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면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데이터 왜곡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이번 발표가 완전히 의외는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포스코가 뭔가 알고 있었다는 징후들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뭐 하느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포스코 실패를 확신하며 고객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마당에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 딜레마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이번 발표의 의미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1350만 톤의 리튬 매장량이라면 현재 리튬 가격으로 계산해도 수십조 원의 가치였어요. 포스코가 3천억 원에 산 땅이 갑자기 수십조 원의 보물창고로 변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포스코의 전략적 안목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단정했을 때 그들만 성공 가능성을 봤던 거죠. 18개월 동안 묵묵히 탐사를 계속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력의 결과였어요. 오후에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왔어요. 포스코의 현지 법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한 탐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질학자 3명, 화학 엔지니어 5명이 참석해서 기술적인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진짜 발표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포스코 지질팀장이 보여준 데이터는 정말 치밀했습니다. 염호 전체를 500m 간격으로 나누어 1200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각 지점마다 평균 5번의 시추를 했다고 했어요. 총 6000번의 시추 결과를 종합한 것이 1350만 톤이라는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추출 기술의 혁신이었어요. 포스코가 개발한 새로운 분리막 기술로 독성 염수에서도 효율적으로 리튬을 분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증발 방식이 아닌 화학적 분리 방식으로 리튬 순도 99.9%를 달성했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저는 동료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산업을 통째로 바꾸는 숫자다. 정말 그랬어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이 순식간에 30% 이상 증가한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개발권을 갖고 있으니 리튬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제가 15년간 쌓아온 분석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걸 놓칠 수 있었을까요? 포스코가 뭔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징후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부끄러웠던 건 제 편견이었어요.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의식적으로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포스코는 단순한 철강 회사가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었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잘못된 분석을 인정하고 새로운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포스코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포스코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던 그 시점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장량 발표로부터 불과 6개월 뒤인 2019년 9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0% 급증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모델 3의 대량 생산이 궤도에 오르면서 주문량이 폭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전기차 보조금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한 겁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어요. BYD, NIO,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생산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정부가 내연기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고 프랑스는 2030년부터 휘발유차 신규 등록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가 앞다투어 전기차 양산 계획을 발표했어요. 제가 매일 체크하던 자동차 산업 데이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20만 대를 넘어섰어요. 2018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문제는 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평균 50kg의 리튬이 필요했거든요. 220만 대면 1대1만 톤의 리튬이 필요한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은 연간 28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전기차만으로도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게 된 거였어요. 2020년 초부터 리튬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톤당 6,000달러였던 가격이 8,000달러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면서 개인 차량 구매가 늘었고 그 중에서도 전기차를 선호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2020년 하반기에 일어났어요. 테슬라 주가가 연초 대비 700% 급등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공식 발표했고 구글도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에 본격 뛰어들었어요. 그때쯤 제 머릿속에 포스코가 김상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0년 후면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했던 그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어요. 아니, 예상보다도 빨랐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2018년에 이런 변화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2021년 들어서는 정말 미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톤당 2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불과 2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것이었습니다. 리튬 관련 주식들도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이 리튬을 하얀 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포드가 전기차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리튬 공급 부족 때문에 배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GM도 마찬가지였고 현대차도 리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1,350만 톤의 매장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시장이 깨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현재 연간 소비량으로 따지면 50년치가 넘는 양이었거든요. 유럽 투자기관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포스코를 조롱하던 그들이 갑자기 포스코와의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의 BASF가 리튬 공급 계약을 제안했고 프랑스의 토탈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호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인들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가져갔다고 조롱했던 호주 언론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포스코의 놀라운 선견지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포스코와의 합작 투자를 제안하면서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이 포기했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목이 마를 정도로 필요한 자원이 된 거였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이 전기차 보급이었거든요.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리튬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일본의 변화였어요. 도요타가 그동안 하이브리드 위주였는데 갑자기 전기차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2025년까지 15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정부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포스코가 2018년에 내다본 미래가 정확히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전기차 시대의 도래, 리튬 수요 폭증, 공급 부족 사태까지 모든 게 그들의 예측대로였습니다. 2021년 말쯤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테슬라가 포스코와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간 연간 20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계약 금액만 100억 달러가 넘었어요. 포스코가 글로벌 리트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동료 마르쿠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몇 년 전 비웃던 땅이 지금은 금보다 비싸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포스코가 3천억 원에 산 그 염호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튬 광산이 된 거였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포스코를 무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전략적 안목을 찬양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그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을까라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BBC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였어요. 몇 년 전 포스코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한 거였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 과거 발언들을 다시 듣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과거 발언들이 부끄러워서 BBC 인터뷰도 피하고 있던 그 시점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2년 2월 15일,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아르헨티나 리튬 자산에 대한 독립평가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날 아침 제 휴대폰 화면에 뜬 푸시 알림을 보고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자산 가치 40조 원 확정. 40조 원이라니요. 2018년에 3천억 원을 주고 산 땅이 4년 만에 40조 원이 됐다는 거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확히 112배 상승이었습니다.
급하게 포스코 공식 발표문을 확인했어요. 런던의 우드 맥켄지와 뉴욕의 S&P 글로벌 플래츠가 공동으로 실시한 독립평가 결과였습니다. 현재 리튬 시세와 매장량, 추출 기술,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40조 원이라는 것이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우드 맥켄지 런던 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거래해온 수석 애널리스트 존 톰슨과 통화했어요.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리튬 광산이라고 했어요. 톰슨이 설명해준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포스코가 개발한 새로운 추출 기술 덕분에 생산 비용이 톤당 3,000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 평균인 8,000달러보다 훨씬 낮았어요. 게다가 매장량 1,350만 톤을 모두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연간 45만 톤씩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시장 지배력이었어요. 포스코가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25%를 혼자서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리튬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거였어요. S&P 글로벌 플래츠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스코의 기술력과 매장량, 그리고 시장 위치를 종합평가한 결과 40조 원이라는 가치평가가 매우 보수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리튬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50조 원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제시했습니다. 런던 금융가는 그날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포스코 얘기 아닌 다른 대화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긴급 리포트를 발간했고 JP모건도 포스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적극 매수로 상향 조정했어요. 가장 극적이었던 건 호주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 일면에 실린 제목이 기억나네요. 호주가 놓친 40조 원의 기회. 기사 내용은 더욱 뼈아팠습니다. 호주 기업들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 회사가 가져가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멜버른 파이낸셜 리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우리는 보물을 쓰레기로 여겼다라는 칼럼에서 호주 기업들의 근시안적 판단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갤럭시 리소시스가 왜 그 프로젝트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검증 기사도 연이어 나왔어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포스코 관련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철강 회사가 리튬 제왕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포스코의 전략적 안목을 조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오후 벵가디스 리서치에 긴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요 고객들로부터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왜 포스코에 대한 잘못된 분석을 제공했느냐는 것이었어요. 특히 포스코를 매도 의견으로 평가받았던 고객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윌슨 상사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진단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아시아팀 전체가 책임 추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포스코가 서울에서 개최한 글로벌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였습니다. 최정우 회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최 회장은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18개월간의 정밀 탐사, 24개월간의 기술 개발, 12개월간의 상업성 검증까지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포스코의 장기 전략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들은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리튬은 그 전략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미 확보한 고객사들이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 폭스바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까지 세계 주요 업체들과 모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향후 10년간의 매출이 이미 확정된 것이었어요. 기자회견 중 한 외신 기자가 질문했어요. 왜 다른 기업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포스코만 볼 수 있었느냐고 말이에요. 최 회장의 답변이 인상 깊었습니다. 포스코는 50년 전부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회사라고, 포항제철소를 지을 때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포스코를 단순한 철강 회사로 본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50년 전부터 글로벌 소재 기업이었던 거예요. 철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재 기술력이 이번 리튬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어요. 한국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리튬 관련 주식들도 덩달아 급등했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까지 동반 상승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2018년 3천억 원에서 2022년 40조 원이면 연평균 300% 이상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인류 투자 역사상 이런 성과를 거둔 사례가 몇 개나 될까요? 그것도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기술력으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무엇보다 부끄러웠던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4년 전 제가 썼던 보고서 제목이 떠올랐어요.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투자, 실패 확정. 그리고 마지막 문장. 포스코의 이번 투자는 자원 개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는 정반대의 문장을 써야 할 상황이 된 거였어요. 포스코의 이번 투자는 자원 개발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결정 중 하나가 됐으니까요. 15년간의 분석과 경력이 하루 만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15년간의 분석과 경력이 하루 만에 무너진 기분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포스코를 직접 보러 가기로 한 겁니다. 더 이상 런던 사무실에서 모니터만 보면서 판단할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2년 3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서 포항까지 가는 길에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나라였어요. 고속도로 인프라, 도시계획, 산업단지 배치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포스코 본사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5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포스코의 50년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1970년 포항제철소 건설부터 지금의 글로벌 소재 기업까지의 여정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포스코의 R&D 센터 방문이었어요. 김상무가 직접 안내해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매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중 30%가 미래 소재 기술 개발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박사님들과 대화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한국으로 돌아와서 포스코에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한 연구팀장 이 박사와의 대화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10년 전 포스코로 이직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간단하게 답하더군요. 포스코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개발한 리튬 추출 기술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기존의 증발 방식이 아닌 선택적 분리막을 이용한 화학적 추출 방식이었어요. 염수에서 리튬만 골라서 뽑아내는 기술이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용화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해준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2018년 아르헨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기존 기술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해발 4,000m의 극한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3년간 밤낮 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거였어요. 포항제철소 현장 견학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1970년에 지어진 제철소라고 해서 낡은 시설을 상상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신 IT 기술로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AI를 활용한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현장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더군요. 포스코의 제철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다른 나라 철강 회사들이 포스코 기술을 배우러 온다고 했습니다. 50년 전 기술을 배우러 갔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포스코 역사관에서였습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철을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한 나라가 무슨 제철소냐는 반응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포스코는 해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세계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 정신이 지금의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빨리빨리 문화나 감정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런던으로 돌아와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벵가디스 리서치에서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요청받았을 때 저는 제안했어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온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 런던 금융연구소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제는 포스코 케이스로 본 아시아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몇 년 전 포스코 실패를 확신했던 제가 이제는 정반대 강연을 하게 된 거였어요. 강연장에는 200여 명의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몇 년 전 저와 함께 포스코를 조롱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부터 말이에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포스코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4년 전 저는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투자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강연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특징을 새롭게 분석해 제시했어요. 장기적 안목, 기술 혁신에 대한 집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실행력이 한국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투자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요. 제 답변은 확신에 찼습니다. 더 이상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미래를 먼저 보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자신들도 한국 기업들을 다시 보게 됐다고, 특히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몇몇은 한국 투자 비중을 늘려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4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제게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MBA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요청한 거예요. 주제는 글로벌 투자 분석에서의 편견 극복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50명의 MBA 학생들 앞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편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말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투자 분석을 할 계획이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에만 의존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선입견을 갖지 않겠어요. 강의 마지막에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투자 전문가가 됐을 때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특히 아시아 기업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때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어요. 겸손한 분석가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줬거든요. 지금도 가끔 2018년으로 돌아가곤 해요. 그때 제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포스코를 봤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나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맞은 게 아니라 기적을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50년 전 포항제철소에서 시작된 그 정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식 혁신의 핵심이었어요.